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안지영입니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심화편 상권 문제집 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강의 시간인데요. 두 번째 강의에서는 고조선과 여러 나라의 성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일단 분류는 선사시대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선사시대 뒤에 역사시대 부분에 나오는 문제인데 그렇게 많이 기록이 남아있지가 않아서 나오는 패턴이 좀 다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고조선과 여러 나라라고 언급되는 부분들을 한 번에 묶어서 지역이랑 같이 기억을 해주시는 게 포인트가 될 텐데 고조선 한번 보겠습니다. 최초의 국가죠. 우리가 단군 모르시는 분들 없으실 거고 개천절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최초의 국가로서 특징을 보여주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한테 기록이 많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에 8번 정도 출제가 돼 있다고 되어 있어요. 적게 나오는 거는 아니죠. 고조선의 건국과 발전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옆에 기출자료에 이 부분이 좀 나오게 될 텐데 단군 신화 다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 단군 왕검이 기원전 2333년에 이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만든 최초의 국가다. 이게 역사책들에 나와서 우리가 요거를 보고 있긴 하지만 기원전 2333년이면은 기원전 24세기입니다. 지금 날짜, 지금 연도하고 더해줘야 이제 시간이 나오겠죠? 지금으로부터 거의 4300년도 더 전에 만들어졌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시기를 특정하는 유물은 아직은 나오지 않았어요. 이렇게까지 연도가 올라가는 유물은 아직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그리고 우리 역사책의 내용을 진실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나온다라고 연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알려져 있는 단군 신화가 있는데 여러분 모두가 호랑이와 곰 얘기를 아실 거예요. 쑥과 마늘만 먹고 동굴에서 버텨야 되는데 호랑이가 못 버티고 나가서 사람이 못 됐다라는 얘기를 들으셨을 거고 이렇게 해서 곰이 사람이 되어서 그 여자가 되었는데 웅녀라는 이름을 받게 되고 하늘에서 내려온 환인과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다. 그 아들이 단군 왕검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단군 왕검은 일단 요건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단군 왕검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단군하고 왕검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데 단군은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이라는 뜻이 있고요. 왕검은 정치적인 지도자를 얘기를 합니다. 정치적인 지도자 또는 전쟁을 이끄는 지도자를 뜻해서 정치하고 제사가 일치되어 있는 사회였구나. 우리가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재정일치라고 얘기를 하죠. 재정일치, 여기 재정일치였다. 왕으로 대변되는 사람이 제사장의 역할을 겸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단군 신화를 보면 그걸 액면 그대로 믿는다라기보다 어떤 사람들이 내려와서 만든 나라고 어떤 사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지가 보이는데 이 고조선이 농사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다라고 하는 게 좀 나옵니다. 요거는 기출 사료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고 발전상을 먼저 넘어갈게요. 이렇게 만들어진 고조선의 내용, 이웃하고 있었던 중국과 엎치락뒤치락하는 과정에서 역사 기록이 조금 남게 되는데 중국도 혼란스럽죠. 중국의 땅덩어리도 워낙에 넓고 여러 개로 나뉘어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중국이 그 당시에 스스로 왕이라고 칭하면서 여러 나라들이 난립을 하게 돼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강한 7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전국 칠웅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 국경을 마주대하고 있었던 연나라하고 대등하게 이렇게 대립을 할 정도로 크게 성장을 했었던 나라가 바로 고조선이다. 기록에 따르면 연나라의 장수 중에 진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와서 우리 영토를 일부 빼앗겼다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경지대에서 항상 그런 문제가 났기 때문에 우리나라 고조선 쪽에서도 강력한 왕이 등장을 했을 때 요거를 막으려는 어떤 모양새를 좀 취하게 되겠죠. 여기 강력한 왕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부왕이라고 있고요. 그 밑에 준왕에게 왕위를 내려갔고 이 왕 밑에 어떤 관직을 두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상, 경, 대부, 장군 등의 관직이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정치의 시스템이 어느 정도 존재했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고조선이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생각보다 굉장히 강력한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었고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위만조선으로 넘어가는데 위만이라는 사람이 고조선을 지배하고부터를 우리가 따로 떼가지고 위만조선이라고 해요. 위만이 어느 나라 사람이냐에 대한 논란은 지금도 있기는 한데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이 위만은 중국의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 진나라와 한나라가 교체되는 시점에 아마도
뭐 친척이건 자기가 거느리고 있었던 사람들이건 나라를 잃은 유랑민들을 이끌고 거의 뭐 1000명 정도 됐다라고 해요. 대규모의 인구를 이끌고 와서 준왕에게 항복을 해요. 항복이라기보다 거의 망명에 가까운 걸 하는 건데 투항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람이 이때 철제 기술을, 철제 기구, 농기구나 무기를 만드는, 아무튼 철기를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철기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들어와서 준왕에게 일종의 딜을 한 거죠. 내가 철기를 만드는 기술을 가르쳐 주겠다. 그리고 내가 변방 쪽에 중국과 이 고조선 사이에, 그 사이의 땅을 우리에게 주면 내가 여기에서 국경지대를, 이 북방 국경지대를 맡아주는 역할을 하겠다. 내가 여기에 이 방패가 되어서 열심히 고조선을 지키는 역할을 할 테니까 우리 사람들이 살 수 있게 여기 땅을 좀 내어줘라 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거는 준왕에게도 손해볼 게 없는 거였다고 판단이 돼요. 항상 중국과 왔다 갔다 하니 국경지대가 위험했던 건 사실이니까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해라 라고 하면서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준왕이 이 위만을 굉장히 신뢰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 그렇게 큰 땅을 먹고 살 만한 땅과 농지와 이런 걸 내려줬겠죠. 그래서 대단한 신뢰를 얻게 됐는데 나중에 배신을 하게 되는 거죠. 준왕에게 지금 국경 넘어가지고 중국에 누가 쳐들어왔다라고 이제 거짓말을 한 거예요. 거짓말을 하고 무장을 한 군대를 이끌고 준왕을 보호하겠다라는 명목으로 성으로 들어간 거죠. 왕검성으로 들어가서 이게 속았다라고 느꼈을 땐 이미 늦어 있었고 준왕을 아주 쉽게 몰아내고 왕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준왕은 쫓겨서 한반도 남쪽으로 내려가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왕검성을 차지하고 왕위를 차지한 그 시대부터를 위만조선이라고 합니다. 이 위만조선은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지 아주 빠르게 발전을 했고요. 이전의 고조선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는데 그 이전까지 고조선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주변 국가를 꿀꺽꿀꺽 삼키면서 영토도 좀 늘어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진번과 임둔이라는 데가 나오는데 뭐 여러분들이 이걸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 진번이라는 지역과 임둔이라는 지역이 있어서 이 영토를 확장을 해서 고조선의 편입을, 위만조선의 편입을 시켰고요. 한반도 남쪽에 준왕이 도망가는 한반도 남쪽 있죠. 그 남쪽에도 진이라고 부르는 여러 나라들이 있었어요. 이 진국과 자기네 나라가 있고 위만조선이 있고 위쪽에 중국이 있죠. 중국에 한 나라가 있는데 이 한 나라 사이에서 중간에 무역을 하면서 일종의 수수료도 챙기고 여러 가지 돈을 챙기는 중개무역으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다고 나옵니다. 위만조선이 없었으면 한나라하고 진국이랑 바로 무역을 하면서 좀 저렴하게 더 큰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데 중간에 위만조선이 있으니까 한나라나 진국은 둘 다 좀 힘들었던 거죠. 돈을 이중으로 지출하게 되니까 여러 가지로 한나라한테 좀 성가신 존재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어떻게 멸망이 되냐면 이 위만의 손자 우거왕이라는 사람이 왕을 했을 때 중국의 한나라의 무제가 저 조그만한 고조선, 조선이 그때 당시에 조선이라고 불렸으니까 우리에게 충성을 맹세하지 않고 자꾸 중간에서 이 중개무역으로 이득을 독점한다. 아주 성가시다. 그래서 쳐들어오게 됩니다. 공격을 받았는데 사실 여기서는 바로 함락되면서 멸망했다라고 나오지만 실제로는 꽤 오래 버팁니다. 처음에 들어왔을 때 바로 멸망한 게 아니고 다소간의 시간을 끌게 돼요. 그런데 멸망된 이유는 전쟁이 다소 길어지면서 1년 넘게 전쟁이 되니까 이 내부에서 약간 내란이 일어나요. 내부의 의견이 갈리게 되고 내부에서 분란이 일어나게 되면서 바깥쪽을 제대로 막아낼 수 없게 돼서 결국에는 함락이 되는데 이때 한나라에 멸망을 하게 되면서 영토를 빼앗기고 나라가 망하면서 중국에서는 여기가 좀 거리가 멀거든요. 고조선이 있는 이 지역이. 그래서 이쪽을 직접적으로 통치를 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직접 통치는 못하고 여기다가 뭘 설치를 해요. 대신 통치를 할 수 있을 만한 기구들을 설치를 하는데 여기 언급은 안 되어 있으나 어딘가에서 들어보셨죠? 한사군이라는 게 설치돼요. 한사군, 한나라에서 설치한 4개의 군이라는 건데 여기 위에 진번이랑 임둔이라는 데가 나와요. 진번군, 임둔군, 그리고 낭랑군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현도군이라고 하나 더 추가해서 4개의 군이 있었습니다. 이게 나중에 없어지고 합쳐지고 반복해서 마지막에 낭랑군만 남는데 낭랑군도 나중에 이제 없어지게 되죠.
어쨌거나 한나라가 설치했었던 4개의 군이 있었고 나중에 후반에 등장하는 고구려가 이 한사군을 차례차례 격파하면서 세력을 조금 더 키워갔다라고 나옵니다. 이게 혹시 선지로 나올 수 있어가지고 부가적으로 설명을 제가 좀 드렸고요. 한나라에서 설치한 4개의 군이라는 뜻입니다. 자, 사회적인 특징.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 중에 가장 오래된 우리나라의 어떤 법이죠. 범금 8조법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옆에 날개에 지금 나와 있는데 8개 조항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건 3개입니다. 3개의 조항을 따져보면 생명, 사유재산, 그리고 형벌이 있었다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 3개 조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분석을 해봤을 때 고조선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었는가, 사회적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종의 룰을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고조선이 멸망하고 나면 그 자리에 또 들어오는 나라들이 있겠죠. 대표적으로 고조선의 대부분의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던 나라는 부여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여에서 떨어져 나온 사람이 세운 나라가 주몽이죠. 고구려입니다. 사실은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부여하고 고구려는 좀 비슷한 특징이 있어요. 지금 그걸 비교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표로 정리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뭐가 같고 뭐가 다른지 한번 보면서 볼게요. 일단 위치적으로도 부여하고 고구려가 크게 다르지는 않죠. 좀 바짝 붙어있고 나중에 겹쳐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부여는 나중에 망하고 나서 그 부여의 땅의 일부도 고구려에 편입이 되게 되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자, 부여와 고구려 보겠습니다. 부여는 저기 이제 만주, 중국 지역이죠. 저 위쪽에 고조선이 있었던 그 지역의 일부랑 겹쳐집니다. 만주에 중국말로 숭화라고 하고 우리나라 한자로 송화라 그러는데 숭화강 유역에 되게 넓은 평야랑 고원지대에 부여가 있었고요. 고구려는 압록강 주변, 조금 더 한반도 쪽으로 내려오죠. 한반도 쪽으로 압록강 주변의 만주, 거기에 졸본이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주몽의 그 신화 중에서 졸본에서 개국했다라는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 졸본 지역에서 처음에 시작을 하고 거기랑 거리는 조금 멀어요. 하지만 같은 만주 지역에 있었다라고 특징이 지금 나오고 있고, 정치적으로는 왕이 있지만 그 밑에 마가, 우가, 저가, 구가, 가라고 불리는 그 지역을 이른바 다스리는 유력 집단이 있어요. 부족을 지배하는 사람들, 가라고 하는 그러니까 귀족 비슷한 집단입니다. 이 친구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통치를 하는 마치 왕처럼 군림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사출도라고 합니다. 마가, 우가, 저가, 구가 이거 가축의 이름입니다. 가축의 이름으로 이 지역의 행정구역 명칭이 지금 정해져 있고, 고구려는 어떠냐면 왕 아래에 비슷하죠. 관직이 있었습니다. 상가, 대로, 패자 등의 관직이 있었다. 부여하고 약간 다른 점은 부여는 그 특정 지역에 아주 오래부터 살고 있었던 지역 유지 같은 느낌이에요. 왕한테 완전히 복속되어 있는 느낌이 좀 아니지만 고구려가 그게 좀 세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관직은 왕이 임명하는 거죠. 왕이 임명하는 거니까 조금 더 체제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느낌이에요. 고구려는 나중에 고대 국가라고 하는 걸로 들어가고, 부여는 엄밀하게 따지면 연맹 왕국 체제, 연맹 국가에 조금 더 가까운 형태를 보이고 있죠. 왕이 아주 강력하게 군림하지는 못하는 형태입니다. 별도의 행정구역이라는 거는 왕의 명령이 강력하게 미치는 곳은 아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출도라는 단어를 좀 기억해 주시고, 자, 고구려에 상가, 대로, 패자라는 관직이 왕이 임명하는 게 있고, 대가라고 하는 귀족들도 존재합니다. 대가들이 각자가 사자, 조의, 선인 등의 개별 관리를 거느리는 것도 나와요. 그리고 여기도 제가회의라고 나옵니다. 일단은 왕이 있기는 하고 부여보단 좀 강력하게 복속이 되어 있긴 하지만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거를 제가들이 담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귀족회의가 존재했다는 뜻입니다. 제가회의에서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더라. 경제적으로는 지역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부여가 훨씬 위쪽에 있어요. 만주 위에 특산물로 만주벌판을 달리는 말, 그리고 모피, 동물의 가죽이죠. 모피가 있고, 이건 좀 모를 수 있지만 주옥이라고, 구슬이에요. 구슬, 저곡이라고도 하는데 구슬과 옥, 보석류가 좀 있었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특산물로 말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고구려의 특징은 집집마다 특이한 창고가 있었는데 부경, 여기 부경이라고 보이시죠? 부경이라고 하는 창고를 두어서 곡식을 저장했다라고 나오는데, 이 부가 공중 부양할 때 그 부예요. 이렇게 밑에가 좀 긴 거예요. 땅에 딱 붙어있는 창고가 아니고 약간 봉 떠있는
조금 둥 띄워놓은 창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경이라고 하는 고구려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형태의 창고가 있고 곡식을 따로 저장하더라. 이 부경의 용도가 뭐였느냐, 어떤 곡식을 저장하느냐에 대한 논란이 좀 있긴 하지만 왜냐면 고구려가 약탈 경제였다라고 해서 약탈한 곡식을 가두는 창고로 부경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기도 합니다. 여튼 곡식을 저장하는 창고로 특이하게 생긴 좀 땅에서 붕 떠 있는 부경이라고 하는 곡식 창고를 따로 두었다라고 하는 거 특징으로 좀 기억해 주시고, 자, 풍속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천 행사 빼놓을 수 없죠. 이게 되게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제천 행사라고 하는 건 한 해가 마무리될 때 혹은 이제 추수가 끝나고 나서 하늘에 감사하면서 하는 행사입니다. 하늘에다가 지내는 제사인데 부여는 12월에 지냅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는 시점을 12월로 봤다는 얘기예요. 이제 부여의 땅의 위치를 잘 생각해 보시면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겨울이 더 일찍 오고 굉장히 추워지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추워지는 시기가 이제 12월 이후부터일 겁니다. 그럼 이제 사냥도 힘들고 온전하게 하루가 마무리되면서 한 해가 마무리되면서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는 해가 12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태까지의 한 해를 잘 마무리한 거에 대한 감사를 올리고 내년에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천 행사를 영고라고 하는 걸 12월에 지냅니다. 부여가 가장 위쪽에 있어서 가장 늦게 제사를 지낸다라고 기억하셔도 상관없어요. 이 부여의 영고라는 게 기억이 잘 안 나시면 그냥 단어 하나로 묶어가지고 기억하셔도 돼요. 보통은 그냥 부영고라고 외우려고 합니다. 제가 부영고라고 외우시고 부여의 영고, 부영고 그냥 이렇게 외우셔도 돼요. 12월에 하늘에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독특한 풍습으로 순장 풍속이 있어요. 왕이 죽으면 신하나 노빌, 살아있는 사람들 같이 묻는 거 있죠. 순장. 고대에만 나오는 특징 중에 하나인데 순장의 풍속이 있었고요. 일책 12법이 있었다고 나옵니다. 도둑질을 하면 12배로 갚게 한다. 만주 지역의 특징은 일단 먹을거리 구하는 게 상당히 힘들다라는 데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거가 상당히 중요했겠죠. 일책 12법은 여기 둘 다 보여요. 고구려하고 부여에 둘 다 있는 특징이어서 요거는 공통된 특징으로 좀 기억을 해주시고, 자, 풍속에서 제천 행사 고구려 거 보겠습니다. 매년 10월 달에 합니다. 조금 더 남쪽으로 내려와 있어서 일반적인 추수 시기인 10월 달에 하는 것으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제천 행사로 동맹이 있는데 10월 달에 하더라. 그런데 고구려 거 동맹이라고 외우는 거 좀 어려우시면 고구려 특징이 막 싸움도 되게 잘하고 사냥도 되게 잘하는 그런 이미지죠. 용맹한 이미지가 있을 겁니다. 그냥 발음의 유사성을 따서 용맹한 동맹 이렇게 외우셔도 돼요. 전혀 다른 의미이긴 하지만 그냥 외우기 편하시라고 제가 단어를 그냥 하나 더 정해드립니다. 그리고 결혼 풍속으로 좀 특이한 게 서욱제라고 있어요. 결혼을 하면은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같이 삽니다. 일정 기간 동안. 처가살이를 하는데 그 처갓집에다가 뒤쪽에다가 조그만한 집을 지어요. 그걸 서욱이라고 합니다. 그 서욱을 지어서 거기에서 살다가 나중에 아이가 태어나면은 그래서 어느 정도 애가 크면 그 애랑 같이 셋이서 이제는 시댁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되게 독특한 풍속이죠. 왜냐하면 이 시대에는 인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결혼을 해서 따로 나가 산다고 했을 때 이 인력이 각각의 집에서 한 명씩 빠지는 게 굉장히 큰 치명타일 수 있죠. 그래서 이 인력에 대한 거를 서로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 결혼할 때는 처갓집으로 가서 이 처가의 인력으로 생활을 해주다가 일정 부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는 시댁으로 가서 그 시댁의 인력으로서 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노동력이 중요시되었던 시기에 독특한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거를 그 신부집에 들어가 산다 그래서 우리가 조선시대에 뭐 대릴사위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대릴사위제라고 하기도 합니다. 독특한 결혼 풍속으로 서욱제라는 게 있더라.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여긴 언급이 되어 있지 않지만 노동력이 워낙에 중요한 데다 보니까, 그리고 약탈이건 전쟁이건 뭔가 싸움이 좀 잦은 지역이다 보니까 그 형사취수제라는 게 또 있기도 해요. 이 사망을 하면 가족 중에서 형수를 동생이 자기의 부인처럼 데려오고 가서 사는 그런 건데, 이게 뭐 야만인이다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경우에는 먹고 살 길이 막막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생존을 보존하기 위해서 생겨난 어떤 풍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부여하고 고구려는 같이 나란히 놓으시고 같은 거랑 다른 거 한번 볼게요. 같이 역사가 연결이 된다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고구려를 세운 주몽이라는 사람은 본래 북부여의 왕자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비슷한 특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옆에 기출 분석으로 어떻게 나오는지 볼게요. 고조선의 건국과 발전 부분은 고조선이랑 연관된 키워드가 두루두루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고조선의 건국, 단군 왕검의 이야기, 그 뮤지컬로 나오는 걸로 보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내용이 조금 나와요. 웅녀가 환웅과 혼인을 한다. 단군 왕검이 나라를 세운다. 요 내용이 실제로는 어떤 거를 의미하는지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위만의 이주가 나옵니다. 연나라에 누구누구가 망명을 해서 오랑캐의 복장을 하고 나온다. 여기서 말하는 오랑캐라는 건 뭐냐면 지금 이 자료가 동의전이라고 중국에서 기록된 역사책이에요. 근데 그 중국에서 보기에는 우리는 오랑캐니까 우리를 보고 동쪽에 사는 오랑캐라 그래서 동이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오랑캐라고 하는 건 그냥 우리 복장을 하고 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중국의 입장에서는 원래 얘네 옷 복장으로 얘가 하고 갔다라고 지금 써놓은 건데 그래서 요거를 해석을 할 때 원래 위만이 조선 사람이다, 고조선 사람이다 이런 얘기도 있기는 해요. 뭐 근데 생각해보면 1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이끌고 이 식구들을 이끌고 오는 건데 이거를 아무 대가도 없이 지금 먹고 살 때를 달라라고 해야 되는 건데 뭐라도 좀 마음에 드는 거를 최대한 잘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일부러 임기응변으로 그냥 옷을 구해다가 입었을 수도 있고 실제로 기록에는 오랑캐의 복장을 하고 그 상투도 틀고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위만을 원래는 고조선 사람이야 아니면 조상이 고조선 사람이야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준왕이 이 사람의 투항을 쉽게 받아준 것 중에 하나는 이런 복장이나 이런 태도에 기인하는 바도 다분히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준왕에게 나중에 사람을 보내서 속이는 장면이 마지막에 나오죠. 준왕을 속이면서 도리어 공격을 해서 빼앗고 위만 조선을 만듭니다. 고조선의 사회 모습 볼 수 있는 번금팔조가 저기 있습니다. 남을 죽이면 즉시 죽음으로 갚는다. 살인죄를 인정하는 거죠. 남을 상하게 하면 곡식으로 배상을 한다. 재산에 대한 뭔가가 있어요. 남의 물건을 훔친다라는 개념이 있는 걸 보니까 절도의 개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집의 여자면 노비로 삼는다. 그리고 죄를 용서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50만 주를 내야 된다. 화폐가 있었고 계급이 있었다라는 게 나옵니다. 노비의 개념이 있네요. 이걸 보고 대략적인 내용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형벌제도도 존재하는구나. 생명을 중요시하는구나. 자기의 재산 중요시하는구나 충분히 알 수가 있는데 나머지 5개 조항이 남아있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었겠죠. 네, 부여하고 고구려 보겠습니다. 부여의 풍속, 숭화강 유역에 위치했던 나라다. 이 나라에는 영고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다. 그리고 형사취수제가 있었다. 여기 언급은 안 되었지만 부여하고 고구려의 둘이 동시에 있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 원래 부여 사람이었던 사람이 내려와서 고구려를 만들었기 때문에 다소간 풍속의 내용이 겹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자, 영고라는 이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영고라고 아시면 된다 그랬죠. 12월에 치르는 제천 행사로 영고가 있다. 부여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여기 12월에 영고라고 이렇게 나오죠. 기타 등등의 특징. 부여에서도 사출도라는 특징이 또 나오고 도둑질한 자에게 12배로 배상하게 한다. 사실 이거는 부여하고 고구려하고 동시에 나오는 특징이니까 이것도 한번 보시고 자, 고구려의 풍속. 벼슬로 상가, 대로, 패자, 고추가, 사자, 조이, 선인 등등등등 관직이 나온다. 부여보다는 조금 더 끈끈하고 체계적으로 이 왕과 신하의 관계가 좀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고 10월에 지내는 제천 행사로 동맹이 있다. 고구려의 용맹한 동맹으로 외우면 좀 편하다고 했었죠. 고구려 제천 행사입니다. 그래서 고구려인 거를 알아볼 수 있게 주로 이렇게 사료들이 나오고 여기에 대해 해당 사항을 고르는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럼 뒤쪽으로 넘어가서 나머지 고대 국가 보겠습니다. 고구려에서 조금 내려올게요. 고구려에서 조금 내려오면 옥저하고 동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지금의 남한 지역의 한반도의 남쪽에 삼한이 있습니다. 옥저하고 동해를 볼게요. 옥저 동해는 이 두 나라는 그 지도로 따지면은 우리나라 한반도 지도 딱 펼쳐놓고 북한 쪽에 위쪽으로 좀 붙어 있습니다. 해안가랑 산간 지역에 함경도 그리고 조금 내려와서 우리나라 강원도의 북부까지 조금 포함이 되는 지역인데 동해안 바닷가에 있어요. 산맥의 건너편에 바닷가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기에 조금 불편했던 것 같고 발전이 조금 늦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옥저하고 동해에는 동시에 나오는 특징들이 있어요. 왕이 없고요. 왕이 없고 대표자만 있습니다. 군장만 있는데 그 군장을 부르는 이름이
읍군하고 삼로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자기 부족을 통치하는 조금 큰 부족이 있는 부족의 특징을 갖고 있는 곳이었고 고구려하고 너무나 가깝다 보니까 고구려한테 압박을 너무 받았어요. 심지어 연맹왕국으로 성장도 못했던 거죠. 원래 연맹왕국이 작은 나라들끼리 연합을 해서 좀 힘을 크게 만들어가지고 큰 나라에 대항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건데 고구려라는 나라의 압박이 크게 없었더라면 옥저랑 동해가 연합을 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게 되지는 못했다는 거죠. 고구려의 강력한 압박으로 인해서 옥저는 옥저대로, 동해는 동해대로 굉장히 힘들었고 고구려에 가져다가 바치는 것들이 좀 많았는데 결국에는 이것들을 견디지 못하고 군장국가 단계에서 망합니다. 특징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 옥저 지역을 한번 볼게요. 옥저. 이쪽 지역은 바닷가에 좀 면하고 있어서 여기 특징으로 나오는 게 경제적으로 생선, 소금, 그리고 해산물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걸 고구려의 곡물로 바쳤다라고 되어 있어요. 고구려랑 조금 더 가까운 데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수탈을 많이 받았구나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 옆에 동해는 이거 세 개가 항상 묶여서 그냥 그대로 나옵니다. 단궁, 과하마, 반어피가 특산물이다. 그러면 동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풍속으로 옥저 풍속 보겠습니다. 민며느리제가 있는데 마주대하고 있는 고구려하고는 좀 반대죠. 고구려는 서욱제라는 게 있었는데 여기는 민며느리제가 있습니다. 여자가 어렸을 때 남자 집에 가서 거기 시댁살이를 먼저 해요. 그런데 특징은 아직 아이일 때 가서 같이 키워줍니다. 키워주고 성장을 하면은 이제 성인이 되어가지고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하고 남자가 여자 집에 거기에 합당한 예물을 치러주고 결혼을 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노동력 중시라는 거죠. 아이를 먹이고 키우는데 돈이 들잖아요. 그래서 양육을 남자 쪽에서 해주고 하지만 이쪽 집에서도 이 아이 한 명분의 노동력이 빠진 거니까 나중에 인력 한 명에 여기에 대한 돈을 나중에 지급을 지참금으로 하게 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걸 민며느리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족 공동무덤이 있어요. 골장제라고 하는데 죽으면 가족 중에 누군가가 죽으면 특정 땅에다가 가매장을 했다가 나중에 뼈만 남으면 그 뼈만 다시 꺼내서 그 커다란 목곽이나 항아리 같은 게 있어요. 거기다 뼈를 같이 넣어요. 한 곳에. 그래서 가족이 같은 데에 매장되게 하도록 하는 가족 공동 무덤으로 골장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좀 특이한 장례 풍속이니까 요거는 옥저만의 특징이니까 요거 기억해 주시고 자, 제천 행사가 동해 쪽에 나옵니다. 무천이라고 하는 제천 행사가 있었어요. 이걸 제가 특별히 외우세요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10월에 제천 행사하고 있는 다른 거 우리 고구려의 용맹한 동맹을 먼저 봤었죠. 요거를 좀 이해를 하고 있으면은 요거는 비교적 덜 헷갈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이한 거는 책화라는 건데 이 지역은 부족 간의 영역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영역 간의 부족 간 영역을 합의를 보지 않고 침범을 하게 되면은 노비나 소나 말로 변상을 하게 합니다. 상당히 엄격한 제도인 거를 알 수가 있는데 추가적으로 하나 더 해놓자면 왜냐면 얘네들은 각각의 땅들이 있어요. 그런데 공동으로 소유하는 강을 뭐 자를 수는 없으니까 강이나 산이나 이런 데는 이 동해 지역 전체에서 공동 소유하는 데가 있는데 이 국가 부족 간의 경계를 정확히 해놓지 않으면 특정 지역의 애매한 지역에서 누가 들어가서 농사 지어가지고 수확물이 나왔을 때 이게 네 거네 내 거네 이렇게 싸움이 생길 수가 있어서 그런 부족 간의 수확물에 대한 싸움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 책화라고 하는 독특한 풍속으로 지역 간의 어떤 분란을 막으려는 어떤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좀 특이한 거는 결혼을 할 땐 넘어도 돼요. 왜냐면 결혼할 때는 부족 내부에서 하는 거 말고 바깥쪽 부족이랑 결혼하는 걸 장려합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언급은 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만 쓰겠습니다. 이거를 족외혼이라 그래요. 부족의 바깥쪽에 다른 부족이랑 결혼을 한다. 평소에는 절대 못 넘게 하다가 결혼할 때만 이걸 넘어서 결혼한다는 게 좀 자연스럽진 않죠. 근데 요거는 정확하게 이해하고 하진 않았겠지만 원래 가족끼리 결혼하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형아 출산하는 게 많아지겠죠. 아마 단연간의 경험으로 인해서 부족 내부에서 결혼을 하면 좀 약한 아이가 태어난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혼인은 다른 부족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개혼이라는 특징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한번 보고 자 밑으로 내려가서 삼안을 보겠습니다. 오늘날의 한반도 남부 남한 지역이에요. 대한민국 지역인데 세 개의 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한 개의 나라가 아니고요. 전라도 지역을 크게 이루는 마한 주머니가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이 동해바다를 끼고 있는 진한 주머니가 있고, 그 사이에 껴있는 낙동강 유역에 이렇게 뻑 껴있는 데가 변한이라고 있어요. 마한 주머니에 여러 나라가 구슬이 들어가 있고, 진한에도 들어가 있고 변한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소국들이 연맹체로 주머니를 이루고 있어서 각각이 마한, 진한, 변한 주머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한에 54개의 나라가 들어가 있고요. 이 중에 백제가 있죠. 진한이 사로국이라고 불리는 12개의 나라가 들어가 있고, 변한에도 여러 개의 나라가 있었는데, 진한에 들어가 있는 나라가 나중에 신라가 되고, 마한이 이제 백제로 통합이 되고, 변한이 가야 6국, 6가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특징을 좀 찾아두시고, 여기 목지국이라고 하는 거는 마한에 있는 반장이에요. 원래 백제가 크게 성장하기 전에는 마한에는 목지국이 반장 역할을 했었던 국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한이라고 이름이 붙여있는 나라에는 지배자가 신지나 읍차라고 불리고 있고, 아직 왕은 아니에요. 그냥 대표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사를 지내는 천군이라는 존재가 따로 있습니다. 재정 분리죠. 따로 하고 있고, 이 천군이 지내는 소도가 있어요. 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소도가 있는데, 여기는 천군이 다스리는 거예요. 여기로 도둑이 들어가면 신지나 읍차가 그걸 잡으러 들어갈 수도 없고 내보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일로 도망가면 못 잡는 거죠. 그게 소도라는 게 존재를 하고, 천군이라고 따로 있더라. 신성 지역에 따로 들어가 있는 거죠. 불가침 지역이. 이게 좀 독특한 특징이고, 경제적으로 지금 남쪽이 비교적 온화하고 평지가 되게 많아요. 농사 지을 만한 최적의 환경이라는 거죠. 벼농사가 크게 발전을 하고, 특히 변한 지역은 오늘날에도 제철 공장이 있는 지역이에요. 철이 많이 생산이 되어서 아주 고퀄리티의 철이 많이 나와서 낭랑이랑 웨라는 국가에, 이 바다 건너 일본에 철을 수출하기도 하고, 이 철 자체가 화폐로 쓰입니다. 품질이 좋은 쇳덩어리 자체가 금덩이, 은덩이가 돈으로 쓰이는 거랑 똑같아요. 덩이쇠라고 하는 쇠 화폐가 활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대체적으로 농사가 굉장히 잘 됩니다. 저 윗동네랑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풍족하기 때문에 제천 행사를 크게 2번 해요. 씨를 뿌리면서 파종을 할 때 올해에도 풍년이 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5월에 한 번 하고요. 그리고 추수를 마치고 10월 달에도 한 번 또 크게 합니다. 그래서 5월에 수린날이 있고 10월에 계절제가 있는데, 이 10월 달에 계절제를 하는 거가 오늘날에 추석이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명절로 남아있죠. 이 5월의 수린날이라고 하는 건 의도는 살짝 바뀌었지만 조선시대의 그 단오 특징으로도 살짝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남쪽은 비교적 농사가 풍부하게 잘 되는 국가였기 때문에 2번의 큰 제천 행사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핵심 키워드 나오죠. 핵심 키워드가 나와서 고조선, 당군왕검, 그리고 상경대부, 관직이 있었던 얘기입니다. 위만이 있고 번금팔조가 있다. 여러 나라의 성장, 부여는 사출도에서 영고. 제일 많이 나오는 키워드를 지금 뽑아 놓은 거예요. 이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여기 고구려는 서옥제, 동맹, 제천행사, 옥저의 민며느리제, 동해에는 무천이라고 하는 제천행사랑 책화라고 하는 풍습이 있었어요. 삼한에 신지, 읍차, 천군, 소도. 가장 많이 나오는 키워드를 지금 묶어 놓은 겁니다. 이 부분 먼저 보시고 기출 분석 특강 한번 보겠습니다. 옥저하고 동해가 어떻게 나오는지 볼게요. 풍속이 자료하고 같이 선택지로 많이 나오는데 이런 내용이 주로 나옵니다. 여자의 나이가 10살이 되기 전에 혼인을 약속하고 장성할 때까지 기른다라고 나오죠. 신부를 키워서 결혼을 한다. 옥저의 민며느리제군,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랑 집에서 나중에 지창금을 지불을 하고 다시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는다라고 나오고 있죠. 옥저 얘기는요, 이런 식으로도 나오기도 합니다. 옥저랑 동해에 동시에 있었던 지배자 이름이 가끔 나오고, 민며느리제, 혼인 풍속으로 자주 나오는 키워드죠. 그리고 가족의 공동 무덤, 골장제, 골장제라고 하는 게 가족의 유골이라고 나오죠. 가족의 공동 무덤 또는 골장제라고 나올 때도 있어요. 이런 게 나오면 그거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해 보겠습니다. 이 나라의 풍속은 산천을 중요시해서, 그러니까 땅의 경계를 중요시한다는 얘기예요. 산과 내라고 하는 건 강이죠. 강마다 구별이 있어서 함부로 넘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책화라고 하는 풍속이 있고, 해마다 10월이면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데 이 제천 행사를 무천이라고 한다. 나옵니다. 여기 앞부분에 나오는 게 지금 여기 나오는
책화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이거 넘어가면 노비나 소말로 변상한다라는 부분이 여기 사료 동의전에 같이 나옵니다. 추가적으로 맨날 나오는 게 이거거든요. 단궁, 과하마, 반어피. 단궁은 짧은 활이에요. 짧은 활이고 과하마는 과실을 지나갈 정도로 작은 말, 그러니까 조랑말이죠. 과일나무를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작은 말입니다. 조랑말. 그리고 반어피, 바다 표범의 가죽입니다. 요게 특산물 세 종류로 같이 묶여가지고 자주 나와요.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책화하고 무천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동해의 키워드입니다. 요거 기억하고 네, 사만의 풍속 한번 보겠습니다. 사만의 정치와 풍속, 벼농사가 발달하고 5월과 10월에 2번 제천 행사한다. 가장 큰 특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수많은 소국으로 들어가 있다. 이거 연맹왕국 체제죠. 만주머니, 진안주머니, 변안주머니가 있고 원래 마한의 반장 역할을 했었던 목지국이 있더라. 신지, 읍차라고 하는 정치적인 지배자가 있고 천군이라고 하는 제사 지내는 제사장이 있고 신성지역인 소도가 존재한다. 그리고 변한지역은 훗날의 가야입니다. 가야. 낭랑가 외에 아주 고품질의 철을 수출했고 덩이쇠가 화폐로 쓰인다. 이런 부분 특징으로 잡아주겠습니다. 네, 여러분 왼쪽 오른쪽 밑에 보시면은 밑에 키워드 정리하는 거 있으니까 요거 한번 보시고 문제 넘어가기 전에 잠깐 OX 푸시고 넘어갈게요. 자, 기출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57회 기출문제입니다. 밑줄근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단군 왕검이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이 나라를 건국한 것을 국경일로 만든 겁니다. 개천절이네요. 여기서 이미 여러분들은 이게 고조선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1909년 일제강점기 직전이네요. 대종교에서 개천일로 이름 짓고 기념한 것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대종교, 단군을 모시는 종교입니다. 나철이 만든 종교가 있었죠. 민족 종교입니다. 요거는 여기에서 개천절이 유래되었다. 매년 10월 3일에 만이산 참성단에서 이 나라의 건국을 기념하는 행사가 거행이 된다. 개천절 행사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네, 요 나라는 고조선이 되겠습니다. 고조선의 특징으로 맞는 거 골라볼게요. 고조선이 백제랑 연합을 해서 금성을 공격하지 않았죠. 이건 애초에 고조선에 해당되는 얘기도 아니고 되게 나중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마립간이라는 칭호를 사용하였다. 마립간이라는 칭호? 지금 우리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이거 신라시대에 나오는 왕의 칭호입니다. 빈민을 구제하기 위해서 진대법을 실시하는 것은 고구려의 특징이에요. 고구려. 목지국을 압도하고 지역의 맹주로 발돋움하였다. 이거는 삼한에 있었던 그 마한 주머니 안에 들어가 있었던 백제국의 특징입니다. 백제가 나중에 목지국을 압도하고 이 마한 지역을 다 통합하죠. 살인, 절도 등의 죄를 다스리는 범금 8조가 있었다.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정답은 5번이 고조선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2번 볼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기원전 2세기경에 위만이 준왕을 몰아내고 왕이 된 이후에 고조선의 상황에 대해 얘기해보자. 위만조선의 특징 찾는 겁니다. 우거왕이 왕검성을 침략한 한무제의 군대에 맞서 저항했습니다. 위만조선 얘기죠. 위만조선이 나중에 이제 멸망하게 되는 얘기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위만조선의 특징 찾아볼게요. 지방의 여러 성에 욕살과 철여근지, 이름이 좀 어려운데 욕살과 철여근지를 두었다. 이거 이름이 되게 특이하니까 그냥 바로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고구려에서 나오는 관직의 이름이에요. 고구려 겁니다. 이거. 제가회의에서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였다. 제가회의라고 나오죠. 제가회의, 제가라고 하는 귀족 집단이 있었다라는 얘기인데 이것도 1번이랑 마찬가지로 고구려의 특징입니다. 한과 진국 사이에서 중개 무역을 하였다. 위치상으로 이게 맞아요. 우리나라 지도를 보면 대충 그렸을 때 이렇게 생기면은 여기 아래쪽에 진국이 있고 여기에 한이 있는데 여기 윗부분이 위만조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 중개무역으로 대단한 이익을 독점을 했었죠. 이것 때문에 한나라가 쳐들어오게 되는 거거든요. 3번입니다. 3번이 위만조선에 대한 특징이고 전국 칠흥 중에 하나인 연과 대적할 만큼 성장하였다. 이건 위만조선 직전의 고조선 얘기입니다. 고조선. 부왕 등 강력한 왕이 등장해서 왕위를 세습했습니다. 이것도 고조선이죠. 부왕이 준왕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요 준왕 때 위만이 들어오게 되는 거니까 이것도 앞선 시기인 고조선 시기의 특징입니다. 정답 3번이고
3번 문제 볼게요. 밑줄 그은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게 좀 특이한 문제였어요. 부여 유물을 이렇게 나오는 적이 거의 없거든요. 자, 이것은 숭화강. 요게 일단 힌트 중에 하나고 숭화강 만주 지역이죠. 이 지역에 위치했었던 이 나라의 유물로 고대인의 얼굴을 추정해 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입니다. 이 나라에는 힌트, 영고라는 제천 행사와 형사 취수제라는 풍속이 있었다라고 전해집니다. 영고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다라고 나오죠. 부영고, 12월에 하는 제천 행사로 부여의 특징이었습니다. 부여의 특징으로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신성 지역인 소도를 두었다. 소도를 두는 거는 삼한의 특징이었죠. 삼한, 한반도 남부 지역에 음락 간의 경계를 중시하는 책화가 있었다. 이건 동해의 특징입니다. 동해. 여러 가들이 각각 사출도를 주관하였다. 마가, 우가, 저가, 구가 이런 게 있었죠. 이게 부여의 특징이었습니다. 여기랑 비슷한 제가 회의나 대가들의 존재가 고구려에도 있었죠. 그거 좀 체크해 주시고 우선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부여의 특징으로 우선 3번 먼저 찾아주고 나머지 오답 보면 정사암회의에서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였다.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정사암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하는 공간에서 큰 바위에서 하는 이것도 일종의 귀족회의였어요. 이건 백제 겁니다. 백제.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범금 8조. 범금 8조가 나오면 고조선이죠. 이건 고조선입니다. 4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볼게요. 현도의 북쪽의 천리쯤에 있다. 남쪽은 고구려와 동쪽은 음루와 서쪽은 선비와 접해 있고 북쪽에 약수가 있다. 면적은 사방 2,000리이며 본래 예의 땅이다 라고 나옵니다. 사람이 죽어 장사 지낼 때 곽은 사용하나 관은 쓰지 않고 여기 특징 하나 나오죠. 순장이 나옵니다. 순장하는데 많을 때는 100명가량 된다. 현도군이란 명칭도 지금 약간의 힌트인데 요건 어려우니까 제가 스킵할게요. 순장하는 게 대표적인 특징이고요. 그리고 본래 예의 땅이라고 되어 있고 남쪽이 고구려하고 접한다라고 하면은 고구려보다 위에 있는 국가겠네요.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고구려보다 위에 있는 국가 뭐가 있나요? 고구려보다 위에 있었던 우리나라 국가가 두 개가 떠올라야 되는데 고조선과 부여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고구려라는 명칭이 나오는 걸로 봐서는 고조선은 멸망한 뒤에요. 그러면 고구려의 북쪽에 있는 국가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부여밖에 없죠. 부여. 그리고 순장 풍습이 부여의 대표적인 특징이 되겠습니다. 순장. 이렇게 두 가지의 특징으로 우리는 이 나라가 부여인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부여에 대한 특징으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읍군, 삼로 등 군장이 있었다. 이거는 옥저하고 동해의 특징입니다. 옥저하고 동해의 특징이고 고구려의 밑에 있었죠. 이거는 혼인 풍속으로 민며느리제가 있었다. 여자아이를 데려와서 키워서 결혼하는 민며느리제는 옥저의 특징입니다. 옥저. 12월에 영고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다. 부영고라고 암기하면 좋다 그랬죠. 3번이 부여의 특징입니다. 3번. 신성구역인 소도에서 천군이 제사를 주관하였다. 이거는 삼한의 특징입니다. 삼한. 음락 간의 경계를 중시하는 책화라는 풍습이 있었다. 이거는 동해의 풍속입니다. 그래서 부여의 것으로 3번을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제 생각에 이 문제는 이게 부여라는 거를 알면 풀기 쉬운데 부여인 걸 모르면 풀 수가 없는 문제였어요. 근데 지금 사료가 다소 낯선 사료가 나온 문제였습니다. 이 시대 나오는 문제치고는 제 생각에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다라고 보고 사료는 몇 개 없어요. 그렇게 많진 않아요. 만약에 또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온다면 요 사료를 낼 가능성이 크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요거를 읽었을 때 이것이 부여에 대한 기록이구나라는 거를 좀 체크를 해주시고 넘어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순장과 고구려의 남쪽에 있다라는 특징으로 여기 부여구나라는 거를 요 사료를 통해서 체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밑줄 그은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나라에는 왕이 있고 벼슬로는 상가, 대로, 패자, 고추가, 주부, 우계, 승, 사자, 조인, 선인. 여기 특징이 관직명이 쭈루룩 나오네요. 관직명이 나온다라는 건 이전에 나왔었던 부여보다 좀 구체적으로 관직명이 등장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쭉 나오면 대가라는 표현도 나오고요. 이 대가들이 스스로 사자, 조이, 선인을 부리고 있다. 이 명단은 모두 왕에게 보고를 하기는 해야 된다. 범죄자가 있으면 제가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사용에 처하고 노비로 삼는다 등등등. 이거는 삼국지 동의전에 나오는 내용인데 고구려에 해당하는 특징입니다. 고구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집집마다 부경이라고 하는 땅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창고, 부경이라는 창고가 있었다. 이거 대표적인 고구려의 특징입니다. 우선 답은 1번이 되겠고요. 12월에 영고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다. 부영고, 이거 부여 특징입니다. 부여. 3번 혼인 풍습으로 민며느리제가 있었다. 이거는 옥저에 해당하는 풍습이죠. 옥저. 음락 간의 경계를 중시하는 책화가 있었다. 책화. 동해입니다. 동해. 제사장인 천궁과 신성지역인 소도가 존재하였다. 네, 이거는 삼한에 해당하는 특징이었죠. 정답은 1번이고요. 6번 문제 보겠습니다. 나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철기시대 등장한 나라들의 혼인 풍속에 대해 말해볼까요? 이거 뭔가 비교되는 혼인 풍속이 나올 것 같죠? 가에서는 혼인을 약속한 여자아이를 데려다가 키워서 며느리로 삼는 민며느리 제도가 있었어요. 여자아이를 키우다가 결혼을 한대요. 이거 옥저에 있었던 거죠. 옥저입니다. 가는. 나에서는 결혼한 다음에 신랑이 신부의 집 뒤편에 들어가서 서옥이라는 작은 집에서 살다가 자식이 크면은 신랑 집으로 가는 결혼 풍속이 있었다. 네, 이거는 고구려의 서옥제입니다. 고구려 서옥제죠. 서로 약간 반대되는 내용이라서 이렇게 가끔 물어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옥저와 고구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가는 옥저죠. 옥저. 여러 가들이 별도로 사출도를 주관하였다. 이 사출도를 주관했다. 마가, 우가, 저가, 구가. 이거 부여 특징입니다. 이거는 부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으므로 아니죠. 자, 가를 볼게요. 가족의 유고를 한 목각에 안치하는 풍습이 있었다. 가족 공동무덤, 골장제라고 하죠. 옥저의 풍습이 맞습니다. 2번이 맞는 답이네요. 우선 2번으로 체크하고 음락 간의 경계를 중시하는 책화라는 풍속이 있었던 건 동해입니다. 동해. 근데 지금 나는 고구려니까 해당 사항 없죠. 철이 많이 생산돼서 낙랑과 외에 수출했던 거는 그 변한 지역이죠. 변한 지역이고 훗날에 가야 지역이 되는 변한이니까 삼한에 해당하는 특징입니다. 요거 아닙니다. 가와 나, 제사장인 천궁과 신성지역인 소도가 있었다. 네, 이것도 삼한에 해당하는 특징이 되겠죠. 철이 많이 생산되는 거는 그냥 변한으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가와 나를 다 묶어가지고 하는 이 천군, 소도를 삼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으로 찾고 7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대군장은 없고 읍군과 삼노가 있었다. 10월에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데 무천이라고 하는 제천 행사가 있었다. 낙랑의 단궁이 그 지방에서 산출되고 문이 있는 표범이 많다. 과하마가 있으며 바다에서는 반어가 난다. 단궁, 과하마, 반어피가 나옵니다. 네, 이 나라는 동예가 되겠습니다. 동예. 우리가 찾는 건 동예에 대한 설명입니다. 신성지역인 소도가 존재하였다. 소도가 존재하는 거는 삼한이었죠. 아니네요. 혼인 풍습으로 민며느리제가 있었다. 여자아이를 데려다가 키워서 결혼하는 이거 옥저의 풍습입니다. 음락 간의 경계를 중시하는 책화, 대표적인 동의 특징이죠. 정답 3번이네요. 제가 회의에서 나라의 중대사를 결정하였다. 고구려 특징입니다. 고구려. 여러 가들이 별도로 사출도를 주관하였다. 부여의 특징입니다. 사출도. 정답 3번이죠. 네, 마지막 8번 문제 보겠습니다. 8번. 이 나라에는 제사장인 천궁과 신성지역인 소도가 존재했어. 이 나라는 삼한이 되겠군요. 삼한. 5월과 10월에는 하늘에 제사 지내는 제천 행사를 2번 했다. 1년에. 이것도 대표적인 삼한의 특징입니다. 자, 삼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아볼게요. 신지, 읍차 등의 지배자가 있었다. 네, 지배자가 이쪽에 있었죠. 신지, 읍차. 바로 정답이 나오는데 다른 거 한번 보겠습니다. 혼인 풍습으로 서옥제가 존재하였다. 조그마한 서옥이라는 집을 짓고 남편이 들어가 살다가 아이가 태어나면은 데리고 신랑 집으로 간다. 이거 고구려 특징이고요. 여러 가들이 사출도를 주관하는 거는 부여의 특징. 남의 물건을 훔쳤을 때 12배로 갚게 하였다. 일책 12법이 있었죠. 일책 12법은 부여하고 고구려에 동시에 있었던 특징입니다.
부족 간의 경계를 중시하는 책화라는 풍속이 있었다. 이거는 동예 지역의 특징이죠. 신지, 읍차라는 일종의 정치적인 지배자가 있었고 천군과 소도라고 하는 제사가 분리되어 있었던 거, 요게 삼한의 대표적인 특징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으로 찾아줄 수 있겠습니다. 네, 선사시대가 여러 나라의 성장까지 좀 큰 덩어리로 묶여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뒷페이지 보시면 여러분들은 책을 펼쳤을 때 맞쪽으로 이 연도 라인이 보이는 정리 파트가 있을 거예요.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여러분들은 요거를 맞쪽 페이지로 펴가지고 지배자가 등장하고 올라가고 제도가 생기는 과정을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요거 읽으시면서 꼭 기억해야 되는 포인트가 지금 빈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서 여기 빈칸을 채워서 대략적인 키워드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시험 보기 전에는 이 책을 전부 다 보실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우리가 그걸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시대를 정리할 때에는 여기 마지막 페이지에 핵심 키워드 부분을 한번 보시면서 쭉 읽어가시면서 앞쪽 부분을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여러 나라의 성장까지 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고대 국가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는 완연하게 역사 시대로 넘어가서 고대 국가 어떤 식으로 삼국시대와 통일이 진행이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